피터캣 북클럽 127번째 작품은 200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작가인 헤르타 밀러의 대표작인 숨그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쟁으로 파괴된 소련의 산업시설 복구를 위해 강제로 끌려갔던 루마니아에 살던 독일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으로 유명한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독일계 작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하고 독일의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이들 중에서 17살에서 45살의 모든 사람들이 소련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거죠. 이 배경에는 마치 나치가 유대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듯이 독일인은 무조건 전범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레오라는 이름의 17살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 17살 청년이 결국 5년 동안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이 작품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침묵의 언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침묵의 언어란 말해지지만 제대로 말해지지는 않는 종류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작가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 왜냐하면 작가 자신의 어머니가 이곳 강제 수용소에서 5년 동안 수용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어머니가 강제 수용소에서 돌아온 이후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어머니한테 당시 수용소 생활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너무 차가웠지. 감자를 먹으면 몸이 따뜻했지. 이런 식으로 에둘러서 모호하게 대답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것을 작가는 침묵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중요하겠죠.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의 대부분은 도저히 말로 전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쓰레기장을 뒤졌다거나 구걸을 했다거나, 동료가 죽으면 그가 입은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거나, 그리고 감자 몇 알을 얻기 위해서 낯선 남자와 몸을 섞었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침묵의 언어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런 일들의 진짜 사연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처럼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러다가 당시 80대가 된 어느 유명한 시인이자 동성애자였던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오스카 파스티오르야말로 17살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5년 동안 살았던 동성애자였던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써보자 해서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오스카 파스티오르가 2006년도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르타 밀러도 1년 정도 중단했다가 다시 써서 발표를 하고 2009년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17살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이름의 시인이자 동성애자인 그 사람의 기억과 작가 헤르타 밀러의 침묵의 언어가 만나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침묵의 언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응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목인 숨그네나 배고픈 천사, 이런 말들인 거죠.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이런 식의 언어를 본인이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 숨그네라는 말은 작가가 숨과 그네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인데,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는 것을 그네처럼 이제 표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심한 허기와 노동에 지쳐서 헉헉대면서 가쁜 쉼을 몰아쉬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숨그네 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네처럼 위태롭게 오간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네가 공중을 한 바퀴 휙 하고 돌아가듯이 현기증이 확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모호하게 인상을 처리한 거죠. 그 이유는 그냥 읽지 말고 독자들도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의도가 담긴 거죠.
결국은 그렇게 모호한 단어를 만날 때마다 독자들도 멈춰서 그 단어의 의미를 상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황을 훨씬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레오라는 이름의 17살 된 동성애자 청년입니다. 그냥 17살 먹은 청년이 끌려가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써도 될 텐데 왜 굳이 동성애자 청년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어야 했나? 뭐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은 이 레오의 모델이 된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시인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레오도 동성애자로 설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동성애자는 특히 가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동성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가족들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을 동성애자로 설정을 한 것 같다. 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은 길가에 있는 돌에게도 눈이 달린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마을이 너무 작아서 비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겠죠. 본문에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이 아닌 목덜미의 침묵이 필요할 정도였다. 입을 다무는 것 정도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목덜미의 침묵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게 뭐 동성애자라는 게 뭐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듯이, 이게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자로서의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능을 참을 수 없어서 가끔씩 루마니아인 마을에 있는 공원에 가서 거기 공원 구석에서 다른 루마니아인들 동성애자들을 이제 만났다. 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죠. 뭐 적발되면은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긴 했는데 본능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주인공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주인공 입장에선 이 작고 답답한 마을을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지명되었을 때 그의 입장에서는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45년 1월 화물칸을 개조한 기차를 타고 수천 명의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이 12일 또는 13일 정도가 걸려서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5년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공의 가장 큰 고통은 역시 배고픔이었습니다. 심한 허기에 새로운 허기가 더해지고 거기에 다시 또 새로운 허기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때 이제 배고픈 천사라는 게 나타나죠. 이것도 숨근애처럼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눈앞이 어른거리는, 아른거리는, 뭐 헛것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고픈 천사라는 건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이었던 배고픔을 의인화한 표현인 거죠. 극도의 배고픔 때문에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잡초를 뜯어먹기도 하고 쓰레기장을 뒤지기도 하고 똑같은 양의 빵을 나눠주는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런데 그 빵을 받고 나면 언제나 내가 가진 빵이 상대방이 가진 빵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빵 바꾸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빵을 계속 바꾸다 보면 결국 원래 내가 받았던 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동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그 사람들의 음식을 옆에 쓱 앉아서 이제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람의 음식을 자기가 먹기도 하고, 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들판에서 삽으로 들깨를 머리를 쳐서 때려 죽였는데 차마 먹지는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막사에서 동료들이 이제 숨겨놓은 빵을 먹고 그냥 먹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한테 몰매를 맞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우연히 길에서 큰 돈을 주었는데 근데 그 돈으로 이제 음식을 사서 그 자리에서 그 심누부러치 음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나무 밑에다 전부 토해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배고픔이다. 그리고 배고픔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게 노동에 관한 이야기죠.
아마 그들이 있던 장소가 석탄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기차에서 석탄을 하역하거나 또 석탄을 화학 처리하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무너진 건물들을 다시 짓기 위해서 뭐 시멘트를 나르거나 벽돌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렇게 하루 종일 허기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희망은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바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것도 비슷한 이유일 텐데, 고향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동안 온 신경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의 정확성과 규칙성만 생각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석탄을 퍼내는 그런 삽질을 하면서도 그 삽질 자체에만 집중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심지어 배고픔까지도 어느 정도는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으로 묽은 양배추 스프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잠자리에 드는 건데, 이 잠자리란 것도 이와 빈대와 벼룩에 시달려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면 사실 잠도 잘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인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자기가 예전에 먹었던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떠다닐 것이고, 그 음식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온몸을 이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불면의 밤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또 인상적인 장면은 죽음에 관한, 그 5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점차로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무감각해지게 되었다고 해요. 동료가 죽으면 충격을 받거나 뭐 애도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몸이 경직되기 전에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빨리 벗겨야 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옷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성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곳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하고는 달라서 수용소 내에 남자 막사와 여자 막사가 함께 있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의 묵인하에 애정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또 그들 주변에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애정에서 비롯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감자나 뭐 아니면 뭐 옷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관계도 있는데, 상상을 해 보면 배는 고프고 머리는 그 이 때문에 대부분 빡빡 밀고, 또 몸은 뼈만 남고, 또 옷은 형편없이 찢어지고 더럽고 지저분한 상황에서도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작동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인간은 동물처럼 생존 본능만 남게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을 부끄러워해요. 뭔가 동물처럼 되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또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결국 마지막 5년 차에 임금이 지급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받자마자 사람들은 일단 배부터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한 일이 다 옷부터 마련하는 거였어요. 최소한의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수단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주인공은 살아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은 주인공과 가족들은 서로 침묵의 언어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먼저 말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그렇게 같은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마을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에게는 확 털어놓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은 가족들한테 못하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건데, 같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하고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들이 마주치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외면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은 나무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 나무 상자를 만들다 보면 그래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을 잊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인제 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침묵의 언어가 지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작가가 주인공을 동성애자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가 등장하죠. 그렇게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배회하다가 결국은 다시 루마니아인들의 공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사연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사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그냥 찰나의 만남만 있으니까 결국은 5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은 마치 동성애처럼 이 동성애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수용소 생활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마치 이 수용소 생활도 동성애처럼 주어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거죠. 그렇게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다음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커트 보니컷의 제오도 설장 보면 이런 문장 있잖아요. "나는 현재와 과거를 동시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용소를 경험한 주인공은 60 년이 넘도록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침묵의 언어로밖에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